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과 예. 영미 국가조차도 예. 토지와 주택이 중요한 그렇죠. 것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과 중국이 왔던 길을 예. 오히려 이렇게 뒤쫓아오는 듯한. 아,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저 스웨덴 같은 네. 우리 생각에 그냥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거기도 네. 부동산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자산 축적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되게 레버리지가 크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 맞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은 그게 되려면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이랑 완전히 통합이 돼야 그 논리가 맞죠. 그러네요. 그런데 연식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네. 그렇죠. 80년대 이후에 리먼의 라비에르가 채권화 시킨 거죠. MBS라는 그렇습니다. 걸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은 부동산 그 담보물은 절대 채권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만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리먼에서 예. 만기에 성공했고 라비에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죠. 예. 네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네. 미국에서도 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Savings and Loan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저축은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SNL 사태 있었고. SNL이죠. 무조건 SNL이 하는 거고 SNL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SNL로 가는 거고 네. SNL은 무조건 국가가 보증을 쓰는 거고 SNL에 들어가는 자금도 물론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87년에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금융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반 금융이라고 하다가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금융화되고 금융이 부동산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시장하고 일반 자산 시장하고의 구별이라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의 논리하고 금융의 논리가 엮이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붐앤 버스트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융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논리랑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게 제일 극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성향,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한다. 대신에 극단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사실 부의 축적 방법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의 축적을 일으키는 게 사실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그럼요. 물론 산업도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금융을 땡겨와서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업이 성공할 것 같으면 여기저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끌어 넣어줘서 그것도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으켜서 하긴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담보물이라는 게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뭐 가치라는 게 평가가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부채가 땡겨지고 그래 이게 금융화가 되면 훨씬 더 부의 축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곱하기로. 부채가 50% 주면 2배 빠르게 되는 거고 부채를 75% 주면 뭐 거의 3배 빠르게 되는 속도로 이게 부가 증가하니까 금융이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열렬하게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제일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많이 땡길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캐시플로우의 리스크 문제인데 산업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언제 복잡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렌트란 말이에요. 렌트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압을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왜 미친 듯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그렇게 골몰을 하느냐. 기업대출은 안 하고. 사실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의 성격이 렌트 시킹, 그러니까는 지대 추구 자본주의로 금융의 성격이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고 만약 보통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매달 그때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계약은 없잖아요. 부동산 계약 1년 또는 2년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 되면 30%, 안 되면 10%, 정말 안 되면 쫄딱. 마이너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고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미래가 정해진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부동산이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 애초에 그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금융하고 섞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L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금융 자본시장하고 뒤섞이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갚는 지대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건 사회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쪽으로 돈이 돌아야지. 주택시장에서만 돈이 돌게 만든다는 거죠. 딴 데로 넘어오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땡겨가지고서 대규모로 사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사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게 옛날식 자본주의의 마인드였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상관없이 1980년대 이전이죠.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말씀이죠. 그 SNL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SNL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수칙은 세 가지 쓸인데 우선은 무조건 3% 이율이 고정이 돼 있어요. 무조건 3%. 3%에 대출해준다. 그다음에 오후 3시에 퇴근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바늘처럼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류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정해진 이자율대로 내주고 정해진 대로 일해서 나는 3시에 퇴근해서 골프 치러 간다. 요게 원래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70년대 80년대까지 이루어지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거가 그럼 혼합된 게 일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말하자면 증권화, 그러니까 세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말 있죠. 요 말이 지금은 유동화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근데 80년대 일본 문헌을 보면 다 증권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게 증권화였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죠. SNL 그 채권을 증권화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리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세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금융기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원래는 일반 금융자산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온갖 만사만물을 갖다가 다 증권으로 봐가지고 유동화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법이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 80년대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그 정크 본드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다 80년대 초인데. 마이클 밀켄. 밀켄 그렇죠. 맞나요? 마이클 밀켄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때 80년대 그 부실 자산을 조그만 소기업들의 채권을 유동화해가지고 떼돈을 법니다. 그걸로 떼돈을 벌죠. 개코라고 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80년대 그 일본 문헌에도 그게 증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증권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러다가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이랑 금융 시장이랑 뒤섞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버리겠다. 그 원형의 일이 그러니까는 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금융 탈규제가 벌어지면서 요즘 누가 그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게 하나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리게 되니까 전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금융의 논리하고 부동산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연계가 돼버리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제 과거에 이미 과거 역사가 됐던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이제 현재의 역사인 중국을 봐도 그렇고 금융이 부동산이 금융화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그럴 땐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산 축적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순식간에 몇 대의 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뒤처리가 어렵더라는 말이죠. 부채가 너무 증가했을 때. 이게 그 궁극적으로 이제 버블로 끝나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인위적인 부양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의한 일이라든가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부동산의 논리하고 금융의 논리가 하나로 연결됐다가 대난리가 났었던 최초의 경우가 존 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하는 그 뭐 최초의 은행가일 수도 있었다. 뭐 잘만 성공했으면 대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존 로. 이 존 로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쳐 있고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로 하자면 부동산 본위제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그 본위를 갖다가 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삼는다. 루이지애나 회사였던 거예요. 루이지애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 확보한 토지라든가 프랑스 왕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밑에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면은 지폐가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지가 상승을 낳게 되고 지가 상승을 낳게 되면 또 더 많은 돈을
발행할 수,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이 순환 논리가 한번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지가가 오르게 되고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게 존 로의 실험이 이제 말하자면은 실패로 끝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존 로가 하고 있는 거랑. 우리는 이제 전세라는 걸 축으로 돌아가나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그러네요. 오르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 또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매개로 하나 들어가 있죠. 요 순환 논리로 우리가 존 로의 실험이 우리 한국에서 21세기 판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화폐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그 주류 경제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 말고 대안적인 화폐 이론을 경험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걸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떠나가지고 이 발상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게 전위적이다 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런 말할 대로 이게 그런데 문제는 버블로 끝나지 않을 도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실물 경제 시스템과 실물이 갖고 있는 체력하고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본위로 삼아가지고 유동성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순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돼 피드백의 논리가 작동을 하기 네네.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게 되고 네. 유동성도 함께 오르게 되는 내부적인 논리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전부 다 급격한 어떤 붐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그게 펑 꺼질 때는 펑 꺼져서 이게 아래로 축 처박혔다가 네. 다시 이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어느 나라라 할 것 없이 또 세계 금융 전체로 봤을 적에도 이 붐 앤 버스트 사이클로 그 시달리고 있는 건 지금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동산하고 금융의 논리를 섞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두 개를 띄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출을 갖다가 부동산 쪽에다가 그 들어가는 대출의 양을 줄이자라고 네. 하는 걸 이미 시행한 지 꽤 됐죠. 근데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렇게 집값이 뭐 201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한국보다 PIR은 아직도 월등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네요. 제가 한번 올해 안에 중국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한 2선 도시 가서 실제로 한번 체험 좀 하고 올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도시가 2선 도시라 하면은 그 항저우, 수호주 이런데.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요. 일선 도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뭐 국제 도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이 배후에 있는 항저나 네. 그 소주 같은 경우 그런 데를 가보겠다는 거죠. 예. 상하이 같은 경우에 국제 도시니 뭐 가장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PIR 뭐 적용받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런 데까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말씀 나누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서울은 그 부동산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도시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2선 도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자면은 2선 도시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선 도시가 맞지만 예. 글로벌 이야기 1선 도시라고 하면 세계적인 1선 도시인 뭐 뉴욕, 예. 뭐 예를 들어서 파리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일 그 비싸고 왜 제일 핫한 그런 곳의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 거는. 네. 글로벌 시장의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논리로 이해되는 거냐 그 아마 전자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이상한 게요.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일해보니까요. 광화문이 여기는 약간 국제적으로도 선택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강남에 사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광화문만큼의 문화 인프라가 없거든요. 여긴 500m 안에서 수많은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있어요.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넘쳐나죠. 근데 강남의 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촌에는 관광객이 넘쳐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 가격은 강남에 있고 문화의 중심지는 요 광화문 중심을 근처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저도 좀 우리가 가격 매김을 한 게 우리만의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항상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서울은 글로벌 부동산에 있어서 글로벌 도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셔널 우리나라의 도시로 봐야 되느냐. 뭐 홍콩이라든가 홍콩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글로벌 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홍콩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은 뭐 파리나 프랑크푸르트에 더 가까운 거냐. 프랑크푸르트도 글로벌 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궁금했습니다.
홍콩은 점차 글로벌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다 이때를 잡아 선전의 부속 도시처럼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역할을 빼면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부의 효율적 축적인데 사실 그 축적이라는 게 데미지를 덜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붐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축적이 되지만 버스트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이제 이미 일본에서 봤고 미국의 리먼 때도 봤고 지금 중국의 상황, 현재 상황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한국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열한 그 논쟁 구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본주의에 무제한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건 다 좌파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까지 지배적인 논쟁 구도였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는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라고 주먹을 들이대고 묻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저열한 어떤 논쟁 구도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붐앤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그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펄펄펄펄 끓지 않으면 한번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의 연속으로 가는 금융시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이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시장을 떠나서 사회 전체,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나중에 이제 금융 부분하고 부동산 부분의 이 결합이 나중에 심해지게 되면요. 뭐 아주 잘 나가는 무슨 아주 높은 빌딩이나 무슨 아주 비싼 그 주택만 금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들 사는 빌라 같은 것도 금융화되잖아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건 레버리지 그 차익 매수의 논리를 갖다가 그냥 이걸 갖다가 빌라촌으로 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선물이죠. 금융위에서 보면 선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규제를 안 하는지 난 속에서 이런 정말 답답한데 금융기법을 가지고 와서 그 서민들이 사는 빌라촌을 갖다가 싹 집어먹는 행위를 갖다가 왜 금융당국이나 이 토지당국이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놔두게 될 경우에는 금융하고 부동산의 논리가 규착이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비교들었냐면은 아주 서민들이 사는 삶의 밑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있어서 말도 못하는 불평등을 낳게 되는데 이러면 이런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그냥 자산의 축적을, 자산의 팽창을 추구하는 논리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근데 바라보는 거는 요게 사람들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라든가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고 인류 사회를 갖다 풍요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나가는 거를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본주의를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몰인간적일 수도 있고 좀 숨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주의보다 냉정하지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효용과 효율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원을 쪽쪽 빨아먹는 구조가 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질서지어지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쥐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현대 자본주의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효율을 극단적으로 해서 그냥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그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0.6명대의 저출산, 한 달에 2만 명도 안 되는 이 출산율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동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살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내가 하나라도 흡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적 자본론이라는 말을 갖다가 저는 저도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참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자본으로 바라보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자산마다 저 자산은 자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야 되고 이걸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사람을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사람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왔을 경우는 근데 이게 순환노법인데 너는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는 밸류가 높다. 그러니까 너는 밸류가 높으니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순환 논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은 그럼 감가상각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은 사람들은 자본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을 낳지도 못해요. 의과대학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건 저는 이건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저 최근에 알았어요. 전국의 의과대학이 다 지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서울대 다음과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예, 그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이미 학업을 마치셨으니까 아마 그러신 모양인데. 네네네. 안 그런 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쇼크를 먹고 이거는 정상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사회 시스템이고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층 상승의 마지막 꼬리인 의사 직업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 이 비참한 노예는 아니지만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도 옛날에 왕과같이 살고 있지만 상대성이라는 걸 감안해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 존재를 분석하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이미 계층 상승이 끝났고 이러니까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마감해.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서 누가 설명을 하던데 저는 뭐 강력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적 자본, 사람이 자본이라면은 지금 나한테 투자하기도 바쁘고 나라는 회사의 앞날도 보장하기가 힘들고 앞에 온갖 리스크가 다 있는데 나보고 자회사를 만들라고? 그러면 자회사에도 투자해야 되고 맞아. 내 걸 분산시켜야 되고 그렇죠. 분산시켜야 되고 애 가르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의 리스크도 결국은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보고 자회사를 만들란 말이야? 내 회사도 허덕거리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원을 배분해야 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회사를 못 낳죠. 그러면은 자본이 풍부한 기업들이나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요건 좀 제가 믿을 만한 게 제가 좀 신뢰가 가는 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10년대 내내 이게 장기적인 연구였었어요. 출산율 감소의 추세를 봤더니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 출생률이 감소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류층의 출생률 감소의 속도가 상류층보다 2배가 빨라요. 그게 10년 동안 관찰된 추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자회사의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빗나간 비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의 논리가 만약에 사회 전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냐?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0.6으로 어떻게 지속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본주의를 이렇게 되도록까지 그냥 놔둘 거냐? 이거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둘 상황은 아닌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좌파다 또 무슨 뭐 공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야말로 제가 보기엔 제일 해로운 거고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지난 20년,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자본주의 외에 다른 시스템이 자본주의 대비 덜 효율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각각의 주의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의 어떤 절대적인 시스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효율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보면 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은 또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건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반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자본주의를 구출한 사람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를 미쳐 날뛸 수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자, 그러면 지금에서 살펴보면 최근의 자본 축적 과정들은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불안정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30-40년 동안의 추세를 본 그 어떤 경제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렌트 시킹 하는 그게 너무 심해졌다. 네. 특히 부동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마이클 허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 부동산하고 자본주의 그 자산시장하고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렌트 스킹을 덜 하고 자본주의가 본래의 그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가는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케인즈도 비슷한 얘기를 맞습니다. 그럼요. 예. 철두철미하게 그 관점인데 참고로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공산주의도 싫어했고 금융 자본주의도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은 그 금융 투자자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 살인자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지대 추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지대 추구가요. 영어로는 렌티어인데 사실은 금융 투자자들을 말해요. 그 이자 수취자들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융 자본주의 자체는 비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믿었던 이유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거.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금융 자본주의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걸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케인즈를 공부해보면 참 놀라운 게 이론의 최고봉인데 실무까지 할 수 있었던 실제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이런 사람 진짜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 아닐까 하는. 그렇죠. 실패도 처음엔 많이 했는데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학자 중에 이렇게 실제로 투자까지 이렇게 꿰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죠. 그걸 또 일원화해서 이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얘기는 했으면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 얘기는 글쎄요. 이 얘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게 렌트 시킹하고 이게 어떤 지대를 추구하는 거를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보고 생산적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도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생태 위기라든가 이 자연적 한계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회를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되지만은 자연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계속 무한정으로 자연을 끌어다 쓰고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게 21세기에도 계속 무한정으로 그럴 수 있느냐. 요 얘기는 오늘 하나도 안 한 거다라는 얘기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가 이제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탈취가 된 이 자연이 서서히 우리한테 위기감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한 달 안에 방송을 잡아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규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일 아카데미 시간을 이 시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홍빈 선생님하고 대담할 때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식의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카이브에 꼭 오프라인에 이렇게 저장을 해 두셔가지고 모르시겠으면 들으시고 궁금할 때 있으면 그 얘기가 있었지 하고 들으시고 그러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사회에서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홍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